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2일 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아직 약보합으로 들어섰다가 막판에 살짝 돌려놓으면서 그나마 어떤 반등의 어떤 여지를 남겨놓은 그러한 모습으로 장이 끝이 났습니다. 역시 파월의 입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됐네요. 더 제약적인 수준까지 긴축이 필요하다. restrictive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NAB라고 전미 실물경제협회라는 데 가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미국 경제를 위해서 더 높은, 강도가 높은 긴축이 필요하다. 더 제약적인 restrictive라는 단어를 쓰면서 긴축 강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어제 크리스토퍼 월리 연준 이사라든지 토마스 브라긴 리치몬드 연은 총재 몇 사람이 50bp를 올려야 된다 다음 달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죠. 네, 이러한 그 강성 발언들이 시장의 주류를 이룬 걸 보면 연준 내부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고강도의 칼을 좀 들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써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제임스 블러드 리치몬드 센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생각들을 한번 같이 잠깐 나눠보고, 연은 내부에서 뭔가 긴축적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호기시 매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금리가 인상을 강하게 한다면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쟁으로 인한 WTI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오늘 다시 WTI가 120달러 정도까지, 110달러 정도까지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중고, 삼중고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성장성이 훼손되는 거죠. 그렇죠? 성장성 훼손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이 큰 오늘의 투자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시장은 신정부와 구정부가 이제 청와대 직무실을 옮기는 것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이럴 때,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저런 데 사용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 거죠. 항상 정권 초기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경제 정책이나 전략, 국민의 어떤 지지를 등에 업었으니 이런 것들을 과감히 추진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힘을 너무 중요치 않는 문제에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 주식시장에서 플레이하는 우리들에게 다 짐으로 돌아오죠. 안타까운 하루, 요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펀드매니저 TV는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파웰이 긴축 발언을 했죠. 네, 국제유가가 다시 재상승했습니다.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죠. 전쟁 협상은. 금리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빠른 순환매가 돌아오죠. 근데 이 다섯 번째는 제가 뭘 생각하다가 못 쓴 것 같은데, 이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좁은 박스권, 이 이야기를 쓰다가 제가 아마 놓친 것 같은데, 좁은 박스권, 이렇게 6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식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방송에 나온 미국 시장 키포인트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파월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긴축 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긴축 속도 우려에 미국 10년 국채금리 10년물이 2.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5bp 정도가 하루에 상승하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죠.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적절성에 확신할 수는 없다. 또 이 사람 또 반기를 또 들었네요. 미국 SEC가 기후변화 위험 공시 의무화 계획을 제안을 한다. 갈수록 이제 선진국 기업들에게 유리하지만 후진국, 중진국,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좀 불리한, 미국 시장을 상당하게 불리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들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루브라 국채가 약 한 달 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금리가 급등했다고 그러네요. 얼마인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EU가 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결국 EU가 마지막으로 손댈 수 있는 러시아 석유 수입에 대해서 이제 금수 조치를 서로 합의할 것 같다. 지금 이제 올 3월 하반기에 나토 회의 때 바이든이 건너가죠. 이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영국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증산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러시아가 서방 원유 금수에 맞서서 중국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밖에 지금 믿을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중국에 전화를 해서 잘라놓은 거죠.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다. 그렇죠? 결국 가장 전쟁이 일어나고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뭔가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가장 서민들이 가장 약한 국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이치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음은 시작하자마자 빠졌죠. 보잉 중국에서 보잉이 비행기가 사고로 보잉이 영향을 미치 보잉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우 산업이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그재그 하면서 플러스에도 살짝 갔다가 하락을 크게 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들어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 그래도 S&P 500이 보합 수준까지 돌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끝이 살짝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박스권 하단에 놓여서 올라올 때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니냐, 모든 악재가 시장에 다 나온 것이 아니냐, 이제 악재의 마지막이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봄이 오고 5월이 되고 1분기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는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살짝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나마 심리적인 면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파월의 발언은 미국 국채금리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10년짜리 2.3까지 올랐습니다. 15bp가 상승했고 2년짜리도 2.12 상승하면서 이 스프레드 차이가 18bp로 줄어든 거죠. 지금 시장에서 스프레드 역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는 거죠. 제가 스프레드 역전이 됐을 때 총 지금까지 9번의 스프레드 역전이 일어났는데 8번이 경기 침체 같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과거 트라우마가 2년과 10년 스프레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아주 너버스하게 반응한 이유죠. 결국 경기가 침체할 그 징조, 전조 증상이 2년과 10년의 금리가 역전되는 건데 지금 거의 18bp까지 붙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셔야 합니다. 어제 중국 민항기가 떨어지면서 보잉이 주가가 3.60% 하락을 했네요. 한 6%까지 아마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마지막에 좀 많이 올라오면서 반등을 하면서 끝났는데 항공기가 떨어지면서 국내 여행산업, 해외 여행산업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도 11년 만에 등장한 이 비행기 사고에 굉장히 충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100몇 명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생존자가라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엔 또 갑자기 버크셔 회사가 엘러게인이라는 생명보험 회사를 인수를 했죠. 오랜만에 이제 빅건으로 코끼리를 사냥했는데 이 회사는 뭐 생명보험, 화재보험, 뭐 자동차 다 하면서 여기에 비보험 사업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리틀 버크셔 회사이죠. 그래서 버크셔 회사가 이 회사를 14조 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버크셔 회사가 2.25% 상승하면서 522만 4,53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버크셔 회사가 A주하고 B주가 나누죠. A주하고 B주의 차이는 서로 의결권을 200분의 1로 줄여놓은 게 B주죠. A주를 살려면 우리나라 돈은 약 6억의 돈이 있어야 한 주를 살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이게 버크셔 회사의 매력입니다. 앞에서도 크게 강조를 했는데 WTI가 112.57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온유 시설에 뭔가 공격이 있었다, 테러가 있었다, 이 이야기가 불을 지폈죠. 또한 러시아의 그 WTI, 러시아의 석유에 대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금수 조치를 확실히 하겠다. 지금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제 바이든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숨을 끊는 마지막 그렇죠? 이걸 끊어놔야 나중에 협상할 때도 유리한 거죠. 그렇죠? 이걸 풀어주고 러시아는 남부 땅을 점령해서 서로 뭔가 협상할 때 요구 조건 카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한 협상 조건을 갖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WTI의 상승은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여기에 대한 고민, 고통으로 전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빨리 100달러가 이하로 90달러까지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1.74% 상승해서 921.16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던 것 같은데, 앨런 머스크가 뭐 마스터 플랜 3를 발표를 할 거다. 그렇죠. 여긴 대규모 뭔가 사업과 AI 기술에 대한 고도의 어떤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게 곧 발표가 될 거다. 이런 희망적인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921달러, 다시 1000달러를 트라이하는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을 지켜주고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그나마 긍정적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살아가는 엔비디아도 상승을 했네요. 제가 어제 이제 엔비디아 이제 유튜브로 하나 발표를 했는데 살만한 것 같아요. 220, 250달러 이하에서는 사서 500달러 근처에 파는 그러한 장기 레이스는 한번 해볼 만하다. 가장 안정적이고 바닥이 견고한, 그러면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에는 자기의 미래 노후 자금, 자녀들의 어떤 저축 자금, 교육 자금,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뭐 쓸 수 있는 자금, 이러한 자금들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단기를 위해서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이러한 좋은 특성을 가진 종목입니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34% 하락했네. 78.35달러를 하락을 했는데, 이제 랜드 가격이 하락이 멈추고, 네,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가격이 하락할 상황이 있었는데, 러시아의 문제가 터지면서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반도체 판매가 좀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특히 메모리 쪽에 기업들이 계속 주가가 얻어맞는 상황이죠. 삼성은 지금 이제 7만 원대가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렸는데, 뭔가 반등의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점도표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죠. 네, 어제 3프로에도 뭐 오건영 부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점도표가 총 18명이 투표를 해서 점을 찍는데 2명이 지금 부재 중이어서 16명이 찍었는데 3%를 올해 안에 3%를 넘긴다는 점도 하나 있다고 그래요. 여기가 바로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러드의 생각이다. 이렇게 찍고 나머지들은 전부 2% 이하다. 그러면 0.2씩 6번 남았으니까 6, 2, 12, 1.2, 얘 50pp 한 번 하면은 이제 거의 2% 되는데 50pp는 한 번 인상이 포함될 수 있는 상황. 그렇게 해서 1.8에서 2%까지 올려놓는 그러한 상황. 여기에 많은 연방은행 총재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 2%보다 이상인 사람들은 최소한 50pp가 2번은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또 여기에 또 몰려 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6번이 남았는데 6번에서 0.5씩이면 어쩌면 1.25지 않습니까? 1.25는 좀 낮다. 그래서 50pp가 한 번 들어가는 1.75에서 2% 사이, 이 사이에 올해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가정의 변수가 바로 전쟁이 빨리 멈출 거냐. 이 전쟁이 멈추면 WTI 가격이 확 빨리 빠질 확률이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것들이 부수적으로 시장을 괴롭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강성론자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입니다. 네, 굉장한 이론을 무장한 아주
냉철하고 아주 좋은 그러한 연은 총재인 것 같은데 저는 좋게 봤습니다. 기준금리를 12차례 올린 것과 다름없이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남은 연준 회의가 총 6차례인 만큼 12차례를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은 매번 0.25% 인상을 12번 한 것과 비슷한 3%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50bp랑 2번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이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생각이 아주 서민의 입장에서 머물러 있는데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나 생활비 상승에 적응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특히 부담이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이분은 결국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좀 미리 당겨서 빨리 끝내야만 서민들의 고통이 그나마 줄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아주 생각이 깊은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실물 경제 성장률이 강력하고 내가 많이 3%까지 올리더라도 경제는 그렇게 경기 상황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왜 강력하다. 기업들이 장사를 잘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예상을 웃도는 상황에서 현재 연준의 긴축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기 힘들다. 따라서 3%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네요. 네, 소신 있는 그러한 총재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봅시다. 네, 성장주에 더욱 목을 매달 것이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종료되면 시장에는 일시적으로 안동감이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이 함락되면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 본격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보니까 마리우폴이 거의 함락 단계에 온 것 같아요.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남부 회랑이 연결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1차 목표를 달성한 것이 주요 근거로 보인다. 여기가 함락이 되면 러시아가 협상에 나설 것이다. 저는 키예프가 함락이 돼야 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 봤는데 또 남부 해랑 정도만 갖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협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 애널리스트도 있는 거냐. 그러나 전쟁과 주식시장의 연결고리인 국제유가는 전쟁 발발 전에도 오르고 있었고 주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이유로 투자를 늘리기보다 주주환원 정책에 더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생각이 거의 없다는 거죠. 휴전은 오히려 최근 상승한 국방 관련주들의 하락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무기 수출이 잘 안 되면은 투자를 좀 중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겉은 문제가 있지만 속으로는 또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 되고 전쟁이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 되는 그러한 어떤 모순적인 가정이 깔리는 것 같습니다. 고유가 글로벌 에너지계들의 카펙스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지켜봐야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2021년 작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그들의 투자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를 넘어섰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전산센터라든지 이런 데 데이터 센터 같은 데 투자를 참 많이 했죠. 투자는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다. 우리 그 메타만 봐도 페이스북만 봐도 메타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죠.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 연구소를 만들고 짓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반도체를 사용하고 이런 투자가 2021년에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유가로 투자 증가가 연결될 경우 글로벌 주식시장의 스타일 선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고유가인데 투자로 연결될 경우 글로벌에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먹거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크로의 확실한 방향은 점차 성장력이 부족해 간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하면 할수록 성장성이 부족해지고 이 성장성이 목말라 하는 그러한 시장의 요구한 니즈로 주식시장의 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월 FOMC에서 페드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4.0%에서 2.8%, 1.2%는 하향을 했습니다. 3월 FOMC 이후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다우 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이는 성장이 희귀해지면서 성장주에 대해 선호도가 높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 주식시장도 성장의 비중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성장주는 이익률이 높은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가격 증가이라력이 뛰어난 업종 강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하죠. 특히 여기서 주의할 필요한 것은 성장주가 그냥 사업 모델만 가지고 있는 기대감으로 가는 성장주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성장주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되고 수익이 나는 로봇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플레이가 피크아웃하는 하반기 이후에나 기대감으로 가는 것들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 사이에 우리 6월 상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기대감과 그 다음에 가격 증가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성장주. 그러면 종목이 한정이 되죠.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와 개별화가 시장의 큰 트렌드로 들어설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단 성장률 하락이 침체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런 것은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주식시장이 다 침체로 가는 그러한 어떤 단점은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글로벌 시장의 침체를 가름하는 가장 큰 지표가 국채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다. 이게 역전이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네. 현재 0.19, 19bp까지 서로 붙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거 역전이 되면 10% 이하로, 10bp 이하로 주면 주식시장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까지 지금까지 역사상 9번의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8번이 경기 침체로 들어섰다. 한 달 후에 이 부분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시장 코스피는 2,500에서 3,000포인트 사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죠. 상하단 모두가 막혀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납북 과다에 따른 반등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반등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스권이 넓어지기보다는 좁아지는 구간이 이어질 것이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익률이 높은 주식 비중을 높여나가되 서두를 필요는 없다. 즉 좁혀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네, 어제 이제 우리가 추천한 안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리딩하는데 M&A에 대한 이야기, 만약에 안철수가 정부에 들어가면 18.F를 들고 있는 것을 시장에 60일 안에 쏟아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제2대주주죠. 2대주주가 이제 공익재단이고 3대주주가 있는데 3대주주가 공익재단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쏟아진 물건을 18%를 산다면 최대주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안랩은 15만원까지 일단 무조건 들고 와야 되는 게 아니냐.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시장에 리딩을 할 그런 종목. 옛날 한진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살짝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지만 전일 미리 하락을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장 후반기에는, 오후에는 살짝 들어 올리면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장 오전에 많이 빠지거나 그런다고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별한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는 그러한 내공 있는, 뚝심 있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